두 번째 시간에는 지적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 살펴보셨고요. 이제 등기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좀 보실 겁니다. 등기에 대해서. 보통 우리 민법이나 등기법에서는 갑을병이라는 용어를 종종 쓰죠. 네, 갑을병이라는 사람을 보통 종종 씁니다. 이 갑이라는 사람이 이 물건을 직접 이건 전부 다 민법에서 하실 거예요. 민법에서 다 하시는 건데 원래 민법에서 공부를 하신 다음에 등기법을 해야 되는데 이게 시간이 좀 안 맞다 보니까 등기법에서도 조금 보시는 겁니다. 민법의 내용입니다. 사람이 물건을 직접 독점적 배타적으로 지배해서 이익을 얻을 수 있다면 이 사람은 이 물건에 대해서 권리가 있는 겁니다. 이를 물건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물건이라는 개념은 사람이 물건을 직접 독점적 배타적으로 지배해서 이익을 얻을 수 있을 때 이 사람은 이 물건에 대한 권리, 물건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건의 개념입니다. 직접 이 갑이 이 물건을 직접, 즉 다른 사람을 통하지 않고 만약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지배한다면 이때는 물건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건 채권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사람과 이 물건 사이에 다른 사람이 개입되면 이건 물건이 아니라 채권이고요. 다른 사람이 개입돼서는 안 됩니다. 독점적으로, 즉 다른 사람과 함께라고 한다면, 함께 지배한다면 갑이 지배할 때 B가 뭐라 그럴까? 컴플레인 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따라서 다른 사람과 함께가 아니라 독점적으로 그 다음에 배타적으로 지배해야 됩니다. 배타적으로 지배한다는 얘기는 이 지배를 다른 사람이 방해할 때 C가 방해할 때 그 다른 사람을 배척해서 지배할 수 있어야 돼요. 이를 배타적이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이 방해할 때 그 다른 사람을 배척해서 지배해서 이익을 얻을 수 있을 때 이를 물건 이렇게 부릅니다. 사람이 물건을 직접 독점적 배타적으로 지배해서 이익을 얻을 수 있을 때 물건 이렇게 불러요. 여기서 can이라는 영어를 썼죠. can, 할 수 있는 이란 뜻입니다. 지배할 수 있을 때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본래의 물건이라고 해서 본건이라고 부릅니다. 본건. 그 다음에 can이 없을 때는 점유권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can의 의미가 있다면 본래의 물건인 본건, can의 의미가 없다면 그때는 점유권이라고 부릅니다. 다 민법에서 하실 거예요. 다시요. 사람이 이 물건을 직접 독점적 배타적으로 지배해서 이익을 얻을 수 있을 때 물건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되셨죠? 그래서 이 물건은 아주 강력한 권리입니다. 다른 권리보다도 훨씬 강력한 권리예요. 이 물건 중에서도 가장 완전한 형태의 물건이 있는데 이를 소유권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물건 중에서도 가장 완전한 형태의 물건을 소유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물건은 이렇게 강력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종류와 그 내용이 법에서 강제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종류와 내용을 법에서 딱 정해놨습니다. 이를 물건 법정주의라고 부릅니다. 만약에 이 물건은 이렇게 강력한 내용으로 구성된 물건이 그 종류와 내용이 법에서 정해놓지 않게 되면 이상한 결과가 나타납니다.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여기에 사람이 들어갈 수도 있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이 사람을 지배하게 돼버리면 이거는 현대국가에서 존재해서는 안 되겠죠. 이게 뭐가 되는 겁니까? 노예제 사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봉건적 신분사회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 종류와 내용을 법에서 딱 정해놔야 됩니다. 사람이 사람을 지배할 수는 없죠. 우리 집에서는 제가 와이프 지배할 수 있지만 네, 제가 대장이에요. 집에서 대장입니까? 여하간 그 종류와 내용을 법에서 딱 정해놔야 됩니다. 물건 법정주의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 물건은 이렇게 강력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종류와
그 존재와 종류, 내용 이런 것들을 제3자가 즉 타인이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소유권을 갖고 있다는 거, 내가 전세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 내가 저당권을 갖고 있다는 것을 다른 사람이 알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렇게 강력한 권리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야지만 그 사람이 방해할 수 없도록 방해 못하게 되겠죠. 내가 소유권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이 모른다면 그 사람은 깜빡하고 방해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물건이 존재하고 종류와 내용을 다른 사람이 알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다른 사람들에게 이러한 물건이 있다는 것을 공적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공시해야 돼요. 내가 소유권이 있다는 사실, 내가 전세권이 있다는 사실, 내가 저당권이 있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공적으로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를 공시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공시하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공시하는 방법을 뭐라고 부르겠습니까? 공시 방법이라고 부릅니다. 공시 방법. 공적으로 보여주는 방법. 이 공시 방법은 우리 민법에서 두 가지가 인정이 돼요. 하나는 점유, 하나는 등기. 이렇게 우리 법에서는 공시 방법이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민법에서. 다 민법에서 하실 거예요. 이때 이 물건이 동산일 때는 공시 방법이 점유입니다. 물건이 동산일 때는 공시 방법이 점유예요. 물건이 부동산일 때는 공시 방법이 뭐겠습니까? 등기라는 겁니다. 등기. 동산은 움직이는 재산. 이건 전부 다 점유가 공시 방법이에요. 점유라는 것은 가지고 있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의 공시 방법. 부동산은 움직이지 않는 재산이죠. 우리 등기법에서 필요한 건 딱 두 가지만 있다고 그랬죠. 뭡니까? 토지, 건물. 그렇죠. 그래서 토지, 건물의 공시 방법은 뭐라고요? 등기. 이게 바로 공시 방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걸 공부하실 거죠. 부동산 등기. 부동산 공시 방법, 부동산 등기 같은 뜻이 돼버립니다. 부동산 등기, 부동산 공시 방법 같은 뜻이에요. 그러면 이 부동산 등기는 그 개념이 뭐냐? 뜻이 뭐냐? 5가지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이 부동산 등기는 누가 하는 걸까요? 주체. 누가? 등기소에 있는 등기관이 합니다. 등기소에 있는 등기관이 이 공시 방법을 갖추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무엇을 공시합니까? 부동산 권리에 관한 정보를 공시한다고 그랬죠. 맞습니까? 부동산 권리에 관한 정보는 두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기억나십니까? 부동산 표시와 그 다음에요 권리의 변동 과정을 공시한다고 했죠. 기억나세요? 부동산 표시와 부동산 권리 변동을 공시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디에다가 공시합니까? 부동산 등기부에 공시를 하는 겁니다. 부동산 등기부를 통해서 공시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공시하겠습니까? How? 어떻게? 부동산 등기법이 정하는 절차가 있을 겁니다. 부동산 등기법이 정하는 절차가 있는데 이 절차에 따라서 공시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공시한다는 것은, 즉 등기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5번째, 등기소에 있는 등기관이 부동산 표시와 권리 변동에 관한 정보를 부동산 등기부라는 공적인 장부에 부동산 등기법이 정하는 절차에 입각해서 기록하는 것 또는 기록 자체를 의미합니다. 이게 부동산 등기의 개념입니다.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보통 등기법은 법무사 책이건 우리 중개사 책이건 요 순서에 입각해서 서술되어 있습니다. 즉 골격에 해당이 됩니다. 목차. 요 개념을 외우셔야 돼요. 다시요. 누가 등기소에 있는 등기관이 무엇을 부동산 표시에 관한 정보와 권리 변동에 관한 정보를 어디에다가 부동산 등기부라는 공적인 장부에다가 어떻게 등기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기록하는 것, 기록 자체를
부동산 공시 방법인 부동산 등기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외우죠. 네, 누가 등기소에 있는 등기관이 무엇을 부동산 표시와 권리 변동 과정을 어디에다가 등기부라는 공적인 정보에다가 어떻게 등기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기록하는 것, 기록 자체를 부동산 등기라고 얘기합니다. 등기법의 목차, 골격에 해당이 됩니다. 그럼 이제 하나씩 보실 건데요. 여기서 등기소는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등기사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 구체적으로는 등기소라는 명칭을 가진 국가기관, 그리고 지방법원의 등기국, 등기과, 지방법원 지원의 등기계, 그렇죠. 이게 바로 광해 등기소라고 불렀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등기관이 나오는데요. 등기관은 등기사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 하면 뭐가 되는 겁니까? 등기소. 그렇죠. 국가기관 하면 등기소. 등기관은 국가공무원을 의미합니다. 등기사무를 담당하는 국가공무원. 이를 등기관이라고 불러요. 등기관을 빼먹었네. 저도 고민이에요. 등기관을 하고 싶어서. 공무원들 나이 제한 없어졌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등기관, 그러니까 공무원 시험 나이 제한이 다 없어져갖고 저도 등기관 시험을 한번 볼까 생각 중인데 9급부터 들어가서 보통 등기관은 7급부터 등기관이에요. 그래서 9급에서 7급까지 되기에는 제 나이가 좀 많아서 많아 보이죠? 안 많아 보여요? 네. 또 방법이 뭐가 있냐면 법원 행시라는 국가고시가 있습니다. 지금은 아마 법시험 중에서 가장 그러니까 탑에 위치해 있는 시험인데 법원 행시 시험에 직렬이 2개 있는데요. 일반 행정직과 등기직이 있어요. 그 등기직에 합격을 하면 법원 사무관으로 발령이 납니다. 법원 사무관. 사무관으로 1년 있다가 이제 등기관이 돼요. 등기관 중에서도 등기소장이 됩니다. 그래서 집에다가 한번 해볼까 그랬더니 미쳤냐 그러던데 네, 등기관. 괜찮죠? 등기관. 소장님. 네, 한번 해보세요. 올해 중개사 시험 합격하시고 내년에는 네. 왜요? 지금 좀 덜한데 예전에 한 15년쯤 전만 해도요. 중개사 합격하신 다음에 등기법 공부하시다가 재미 들여갖고 등기법이 참 특이해요. 재미있어 하시는 분들은 엄청 재미있어 하십니다. 왜? 보통 사람은 다 수학 싫어하죠? 좋아하세요? 대부분 싫어하죠. 근데 특이하게 수학에 재미 붙이는 이상한 사람들이 있죠. 등기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 싫어하시는데 특이하게 등기법 재밌다고 해서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게 아기가 딱딱 맞아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예전에는 지금은 거의 안 계신데 예전에는 있었습니다. 중개사 공부 합격하신 다음에 법무사 시험에 도전하시는 분도 꽤 계셨어요. 이게 법무사 시험. 네. 뭔 얘기하다가 여하간 등기관, 등기소장 괜찮은 것 같아요. 네. 법원 행시 붙으면 1년 후에는 등기소장으로 발령이 납니다. 저도 고민 중이에요. 할까 말까. 고민만 벌써 5년째 하고 있는데. 네. 요 등기관은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2가지 부류가 있는데요. 하나는 당연직 등기관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지정직 등기관도 있어요. 이렇게 2가지 종류의 등기관이 있는데 요 지정직 등기관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보통 등기관은 지정직 등기관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당연직 등기관은 누굴 얘기하느냐면 아까 등기소가 있다고 그랬죠. 등기소라는 명칭을 가진 국가기관이 있었죠. 맞습니까? 거기 소장님은 당연직 등기관입니다. 소장님. 지방법원에는 등기과가 있다고 그랬죠. 등기국의 국장님, 등기과의 과장님은 당연직 등기관입니다. 지방법원 지원에는 등기계가 있다고 그랬죠. 거기 계장님은 당연직 등기관이에요. 이 양반들을 자동등기관 또는 당연등기관 이렇게 부릅니다. 그 국장, 소장, 과장, 계장 직위에 발령이 나면 당연하게 등기관이 되는 분들이에요. 그 다음에 지정직 등기관은 4급, 5급,
6급, 7급 법원 공무원 중에서 지방법원장이나 지원장이 지정한 자, 이 자를 지정직 등기관, 지정등기관이라고 부릅니다. 주로 출제는 이 지정직 등기관이 출제가 돼요. 그래서 법원 공무원 아무나 등기관이 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4급, 5급, 6급, 7급 법원 공무원 중에서 지방법원장이나 지원장이 등기관으로 지정을 해야지만 등기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자주 출제가 됩니다. 지정권자는 대법원장이 아니에요. 지방법원장이나 지원장이 지정권자가 됩니다. 그리고 모든 법원 공무원이 등기관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건 아니고요. 4급, 5급, 6급, 7급만 등기관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4급 법원 공무원을 법원 서기관이라고 부릅니다. 서기관. 5급은요. 등기 사무관. 그래서 4급은 등기 직렬이 없어요. 따로. 그래서 등기 서기관 이런 건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냥 법원 서기관 이렇게 부르고요. 5급부터는 일반 행정직과 등기직이 구별이 됩니다. 그래서 5급부터는 등기직이 따로 있습니다. 법원 서기관, 등기 사무관, 등기주사, 등기주사보라고 부릅니다. 이 중에서 지방법원장이나 지원장이 등기관으로 지정한 등기관, 이 자를 지정직 등기관 또는 지정직을 생략해서 그냥 등기관 이렇게 부릅니다. 출제는 요게 출제가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두 가지 종류의 등기관이 있는데 이 등기관만 등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굽니까? 대통령. 그 다음에는 총리. 이런 애들이, 애라 그러니까 이상한데 이런 분들이 등기를 했다면 그 등기는 효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로 효력이 없습니다. 대통령이 한 등기도 효력이 없습니다. 누구만 등기할 수 있다고요? 등기관만 등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대법원장 등기했다고 해서 효력 없습니다. 등기관만 등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다른 자가 등기했다면 그건 당연무효입니다. 절대무효, 당연무효가 돼버립니다. 등기관만 등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부동산 표시가 나오고 있는데 부동산이 종류가 두 가지가 있죠. 부동산 종류가 두 가지입니다. 그러면 표시도 둘로 나눠서 판단을 해야 될 겁니다. 뭐가 있었습니까? 건물의 표시. 저는 건물을 위에다 써요. 물론 위에다 토지를 써도 되는데 토지와 건물을 비교하면 어느 게 위쪽에 있습니까? 건물. 네, 그것도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건물의 표시. 그 다음에요, 토지의 표시. 건물의 표시 뭐가 있었죠? 소재, 대지지번, 건물의 종류, 건물의 구조, 건물의 면적. 이건 토지 지번이 아니라 대지 지번을 얘기하는 겁니다. 건물이 들어서 있는 밑에 땅, 그걸 대지라고 부르고요. 대지 지번을 의미합니다. 소지, 종구면 이렇게 외웠었죠. 소지, 종구면. 그 다음에 토지의 표시는 소재, 지번, 지모, 면적이 있을 겁니다. 이거 어떻게 외웠죠? 소지, 지면이라고 외웠습니다. 그러면 이 토지의 표시와 건물의 표시, 즉 부동산 표시는 등기부의 어느 부분에 기록을 해야 되느냐. 바로 여기서 등기부가 존재하는 이유는요. 부동산 표시에 관한 정보가 아니라 권리에 관한 정보 때문에 등기부가 존재하는 겁니다. 주된 정보는 부동산에 관한 정보가 아니라 권리 변동, 즉 권리에 관한 정보가 등기부가 존재하는 이유예요. 그러면 이 부동산에 대한 권리는 이 부동산에 대한 권리라는 것을 등기부에 표시해야 되겠죠. 무슨 얘기냐면 이 부분은 등기부의 제목을 표시하는 부분에 기록을 합니다. 표제부라고 불러요. 표제부는 제목을 표시하는 부분, 표제부라고 부릅니다. 즉 겉표지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겉표지, 장부의 겉표지에 해당이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 권리는 소유권과 소유권에서 도출되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로 나눕니다. 모든 권리 중에서 가장 완전한 형태의 권리는 소유권입니다. 소유권보다 강력한 권리는 없습니다. 소유권이라는 권리는 그 부동산을 사용할 수도 있고 수익을 낼 수도 있고 심지어는 처분할 수도 있는
가장 완전한 형태의 권리입니다. 다른 모든 권리는 소유권에서 도출됩니다. 즉 소유권자가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가장 본질적인 권리인 소유권과 소유권에서 도출되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로 구분을 합니다. 이거 왜 구분한지 이해되십니까? 소유권 이외의 권리는 전부 다 소유권에서 빠져나오는 권리예요. 그래서 소유권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로 구분합니다. 이 소유권은 권리 중에서 가장 중요한 권리니까 등기부에 소유권에 관한 정보는 등기부의 첫 번째 구성 부분에 기록합니다. 이를 갑구라고 불러요. 갑질한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으뜸이란 뜻이에요. 원래 갑이란 용어가. 그래서 갑구라는 것은 첫 번째 구성 부분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갑구. 그 다음에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정보는 등기부의 두 번째 구성 부분에 기록합니다. 을구라는 뜻입니다. 이게 서열이에요. 갑을병이. 그래서 을구 두 번째 구성 부분에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정보를 기록하는 겁니다. 표제부에는 권리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없죠. 권리에 관한 내용은 갑구 아니면 을구에 기록되는 거죠. 그러면 표제부에는 눈에 보이는 객관적 사실만 기록한다고 해서 이 표제부에서 이루어지는 등기를 사실의 등기라고 부릅니다. 권리는 눈에 안 보여요. 권리는 추상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위에는 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 표제부에서 이루어지는 등기를 사실의 등기라고 불러요. 사실의 등기. 눈에 보이는 객관적 사실을 기록한다고 해서 사실의 등기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갑구을구는 권리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죠. 따라서 갑구을구에서 기록되는 등기는 갑구도 있을 테고 을구도 있을 텐데 여기서는 권리에 관한 내용이 기록이 됩니다. 따라서 권리의 등기라고 불러요. 표제부에서 이루어지는 등기, 사실의 등기. 갑구을구에서 이루어지는 등기를 권리의 등기. 등기부는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표제부, 갑구, 을구. 등기부는 표제부, 제목을 표시하는 부분인 표제부. 첫 번째 구성 부분, 소유권을 기록하는 첫 번째 부분인 갑구.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기록하는 두 번째 구성 부분인 을구. 이렇게 세 장으로 구성된 것이 등기부예요. 표제부, 갑구, 을구. 그 다음에 여기서 정보, 소유권에 관한 정보,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정보, 아까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보전, 설정, 이전, 변경, 소멸, 처분 제한. 이걸 의미한다고 했는데 기억나십니까? 그렇죠. 보전, 설정, 이전, 변경, 소멸, 처분 제한. 이게 바로 정보를 의미하는 겁니다. 여기서 보전은 존재하는 소유권을 보호한다는 뜻이었죠. 따라서 어떠한 권리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용어입니까? 소유권에서만. 맞습니까? 그 다음에 설정은 만들어서 정해준다고 했죠. 이를 설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전은 옮길 이자에 굴을 전자니까 굴러가서 다른 자에게 옮아간다 라는 뜻이에요. 이전. 그 다음에 변경은 내용이 바뀌었다 라는 뜻이고 소멸은 사라졌다, 없어졌다 이런 뜻이겠죠. 처분 제한은 처분 권능을 제한한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내용을 지금부터 설명을 할 겁니다. 물론 민법에서도 하실 겁니다. 민법에서도 할 거지만 네, 등기법에서도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씩 보실 건데요. 갑은 이 부동산을 원시 취득합니다. 여기서 권리를 소유권을 취득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원시 취득이라는 게 있고요. 승계 취득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게 소유권을 취득하는 방법이에요. 원시 취득은 원자가 근원 원자입니다. 시자는 시작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원시 취득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맨 처음으로 취득할 때. 예를 들어서 제가 제 노력과 비용으로 바다를 메꿔서 토지로 만들었습니다. 그럼 제가 무조건 소유자입니다. 제가 맨 처음 취득한 거죠. 원시 취득입니다. 그렇죠? 제가 제 노력과 비용으로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러면 그 건물 처음 나타났을 때 누가 소유자입니까? 제가 소유자죠. 그래서 이걸 원시취득이라고 부릅니다. 공유수면 매립지나 건물을 신축하면 신축한 자가 무조건 맨 처음에 취득한 자 원시취득자입니다. 그렇죠. 승계취득은 이을승자의 이을계자입니다. 이어받아 취득할 때 승계취득이라고 불러요.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다른 사람에게 팔았습니다. 그러면 그 다른 사람은 저로부터 취득한 거죠. 저의 소유권을 이어받아서 취득했죠. 이를 승계취득이라고 불러요. 이을승자의 이을계자를 씁니다. 그런데 지금 원시취득을 지금 볼 겁니다. 제가 건물을 지었다는 겁니다. 또는 바다를 메꿔서 토지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무조건 소유자입니다. 등기를 갖췄는지 여부는 따지지 않아요. 법에서 네가 소유자라고 딱 정해져 있습니다. 제가 소유자입니다. 제가 소유자인데요. 그러면 제가 취득한 소유권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싶습니다. 보호를 받고 싶다면 제가 소유권이 있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야 되겠죠. 맞습니까? 저에게 소유권이 있다는 사실을 보호를 받고 싶어요. 보호를 받고 싶다면 다른 사람에게 제가 소유권이 있다는 사실을 공적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맞습니까? 공적으로 보여주는 방법은 뭐를 갖추는 겁니까? 등기를 갖추는 겁니다. 맞습니까? 등기를 갖추기 위해서 이 갑은 등기소에 가서 보전 등기라는 것을 신청합니다. 보전 등기가 신청이 되면 등기부가 만들어집니다. 갑구에 1번 소유권 보전 갑 이렇게 등기가 실행이 됩니다. 이게 바로 보전이란 용어예요. 존재하는 소유권을 보호받기 위해서 최초로 신청하는 등기 보전 등기. 존재하는 소유권을 보호받기 위해서 최초로 갖추는 등기 보전 등기. 그래서 이 보전 등기에 의해서 등기부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등기부를 만드는 등기가 보전 등기라는 거예요. 존재하는 소유권을 보호한다는 뜻입니다. 되셨습니까? 네, 소유권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갑은 이 부동산을 소유합니다. 소유권을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 소유권은 세 가지 권능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 부동산을 사용할 수도 있고, 수익을 낼 수도 있고, 처분할 수도 있는 권능을 갑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유권이라는 권리는 세 가지 권능으로 구성된 가장 완전한 형태의 권리입니다. 소유권자는 부동산을 사용할 수도 있고, 수익을 낼 수도 있고, 심지어는 처분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이 갑이 자신이 가진 권능 중에서 일부 권능을 뚝 떼갖고 다른 자에게 일정한 권리를 만들어서 정해줄 수가 있습니다. 아이고. 이를 설정이라고 부릅니다. 일부 권능을 떼갖고 다른 자에게 만들어줄 때 이때를 설정이라는 용어를 써요. 이 권능을 뚝 떼어서 다른 자에게 만들어주게 되면 이 다른 자는 용익물권이라는 권리를 갖게 됩니다. 용익물권 들어보셨습니까? 그래서 이 용익물권은 사용 수익 권능으로 구성된 물권입니다. 용익물권. 이 갑이 처분 권능을 뚝 떼어갖고 다른 자에게 권리를 만들어주게 되면, 설정해주게 되면 이 을은 처분 물권이라는 권리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처분 물권은 처분 권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처분이라 하면 주로 경매 절차를 통해서 처분합니다. 그러면 경매 절차를 통해서 처분하는 것은 보통 누가 하는 겁니까? 돈 빌려준 자가. 맞습니까? 채권자가. 맞습니까? 채권자가 처분할 수 있는 이 부동산은 뭡니까? 담보로 받은 부동산이죠. 그래서 이 처분 물권이라는 용어는 제가 대학 다닐 때쯤에 용어가 바뀌었어요. 뭐로? 담보 물권으로. 그래서 같은 뜻입니다. 처분 물권, 담보 물권 의미가 같습니다. 같은 뜻이에요. 용익물권은 두 가지 권능으로 구성되어 있을 겁니다. 뭡니까? 사용 권능, 수익 권능. 담보 물권은 한 가지 권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뭡니까? 처분 권능. 이렇게 달라지게 돼요. 이때 이 용익물권은 여기다 하죠.
이 용익물건은 뭐가 있을까요? 지상권. 들어보셨죠? 지역권. 그리고 전세권. 요 세 가지 권리를 용익물건이라고 부릅니다. 다 민법에서 하실 거예요. 그러면 이 용익물건이라는 것은 지상권이 있는데요. 지상권의 의미가 뭐냐면 토지 위를 사용 수익할 수 있는 물건에 대한 권리, 이를 지상권이라고 부릅니다. 토지 위를 사용 수익할 수 있는 물건에 대한 권리, 지상권이라는 용익물건입니다. 지역권은 토지에게 일정한 역할을 요구해서 사용 수익할 수 있는 물건에 대한 권리, 이를 지역권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지역권에서 이 역자는 역할할 때 그 역자를 씁니다. 인접 토지에게 일정한 역할을 요구해서 그 토지를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가 지역권이라는 물건입니다. 민법에서 하실 거예요. 전세권은 전적으로 새들어 살 수 있는 권리가 전세권입니다. 여기서 세자 안에는 돈이 들어가 있어요. 돈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세권은 반드시 전세금이 있어야지만 전세권이 성립이 됩니다. 여하간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을 용익물건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처분물건, 담보물건이 있었죠.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유치권. 유치할 수 있는 권리를 유치권이라고 불러요. 유치할 수 있는 권리. 채무자로부터 받은 물건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 언제까지? 네? 채무자가 네, 돈을 갚을 때까지. 맞습니까? 채무자가 담보로 제공한 물건을 돈을 갚을 때까지 유치할 수 있는 권리, 유치권. 또 뭐가 있습니까? 저당권. 저당 잡을 수 있는 권리, 저당권이라고 부릅니다. 언제까지? 돈 갚을 때까지.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질권. 질권은 뭘까요? 인질로 가질 수 있는 권리가 질권입니다. 인질로 가질 수 있는 권리. 언제까지? 돈 갚을 때까지. 근데 돈을 안 갚게 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처분해서 변제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담보물건은 처분물건이라고 불러요. 유치권, 저당권, 질권을 담보물건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설정이라는 용어는 그 의미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능 중에서 일부를 떼어서 다른 자에게 만들어서 정해줄 때 설정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설정. 다시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능 중에서 일부를 떼어서 다른 자에게 만들어서 정해줄 때 설정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되셨습니까? 갑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유권은 세 가지 권능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죠. 사용권능, 수익권능, 처분권능. 그렇죠. 이 중에서 사용수익 권능을 뚝 떼어갖고 요 을에게 전세권을 만들어서 정해줬습니다. 그래서 전세권 설정이라는 용어를 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 을은 전세권자로서 이 갑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사용, 수익할 수 있을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 전세권은 사용 권능, 수익 권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때 을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전세권을 고스란히 병에게 이전시킵니다. 전세권을 이전시켜요. 그러면 이 병은 전세권을 을로부터 취득하겠죠. 그러면 이 병이 이제 이 부동산을 사용할 수도 있고 수익을 낼 수도 있습니까? 있겠죠. 그러면 이전이란 용어는 의미가 뭐냐면 자신이 가진 권리가 고스란히 불러가서 다른 자에게 옮아갈 때 이전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러면 설정과 이전의 차이점을 느끼셔야 되는데 설정은 자신이 가진 권능 중에서 일부를 떼어서 다른 자에게 만들어줄 때 설정. 이전은 자신이 가진 권능 일부를 떼는 게 아니라 고스란히 넘겨줄 때 이전.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네. 설정과 이전의 차이는 이러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지? 변경. 변경은 아까 설명을 드렸죠. 내용이 바뀔 때 예를 들어서 전세금이 10억에서 12억으로 늘어나면 전세권의 내용이 바뀐 거죠. 아닙니까? 바뀌었죠. 이를 전세권 변경이라는 용어를 쓰는 겁니다. 소멸. 전세 기간이 끝나면 전세권자는 전세금 돌려받고 부동산 돌려줘야 되겠죠. 전세권자는 전세권이 없어진 겁니다. 소멸.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처분 제한이 문제가 되는데
갑은 세 가지 권능을 소유권자로서 갖고 있죠. 맞습니까? 이 권능 중에서 요것이 제한이 될 때 요게 처분 제한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처분 제한은 소유권의 본질적 내용이에요. 따라서 멋대로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일반인들은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법원의 결정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이를 처분 제한이라고 불러요. 처분 제한, 처분 권능이 제한되는 거. 그렇죠? 이 처분 권능이 제한되는 것 몇 가지를 기억하셔야 되는데, 먼저 압류, 가압류, 그 다음에 처분 금지, 가처분, 그 다음에 경매 개시 결정. 다 출제가 된 겁니다. 요 네 가지 정도는 암기하셔야 돼요. 그 중에서 가장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은 뭘까요? 한 6, 7년 동안 연속해서 나오다가 작년, 올해 나왔나? 올해 나온 것 같고, 어려운 문제는 안 나왔지만, 이게 모든 등기 중에서 가장 어려운 등기 중에 하나입니다. 보통 등기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게 이 가처분 등기, 그 다음에 신탁 등기가 가장 어려운데요. 거의 출제가 됩니다. 매해. 거의 매해. 요게 제일 중요합니다. 전부 다 처분 권능이 제한이 됩니다. 이게. 압류, 가압류. 여기서 가짜는 임시 가짜를 써요. 임시로 압류한다라는 뜻입니다. 왜 임시로 압류할까요? 법원에서 판결이 나오기 전에 압류하기 때문에 임시로 압류하는 겁니다. 판결이 나오면 요 가짜가 떨어져 나갑니다. 뭘로? 일로. 그렇죠.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압류하는 게 가압류. 판결이 확정된 후에 압류하는 게 압류, 본압류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처분금지, 가처분. 너무 길죠? 그래서 이걸 생략해서 가처분이라고 부릅니다. 가처분. 들어보셨죠? 네, 가처분. 그 다음에 경매 개시 결정. 경매 절차로 넘어가는 결정이죠. 네, 이거를 처분 제한이라고 불러요. 이건 나중에 다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지금 보신 게 바로 이 개념들을 보신 겁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나중에는 암기하셔야 돼요. 이것도 이런 걸 암기해 두시면 네, 책 읽기가 굉장히 편해집니다. 한번 읽고 가죠. 네, 첫 번째 보전, 설정, 이전, 변경, 소멸, 처분 제한. 네,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볼 겁니다. 등기부. 등기부는 우리 부동산 등기법에서 딱 두 가지로 정해놓고 있다고 했죠. 뭐로 나눠지고 있습니까? 법정되어 있는 거 두 개. 건물 등기부. 또 하나는요, 토지 등기부. 우리 부동산 등기법에서는 등기부의 종류를 두 가지로 딱 정해놓고 있습니다. 건물 등기부, 토지 등기부. 그런데 공시 기능을 높이기 위해서 건물 등기부는 둘로 나눠진다고 했죠. 일반 건물 등기부, 그 다음에 집합 건물 등기부. 기억나십니까? 네, 이렇게 나눠지게 될 겁니다. 하지만 등기부의 종류는 세 가지가 아니에요. 두 가지입니다. 토지 등기부, 건물 등기부 두 가지만 딱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서 출제되는 등기부는 어느 걸까요? 이거 안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거 나올까요? 안 나옵니다. 이게 거의 매해 출제가 됩니다. 이유는 가장 어려우니까. 네. 이건 무조건 득점하셔야 돼요. 어렵지만, 네. 거의 다 득점하세요. 네. 그 다음에 등기법이 정하는 절차가 있을 텐데, 이 등기법은 나중에 공부하시겠지만, 등기를 신청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등기를 신청합니다. 우리가 집 사면 등기소에 가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해야 되겠죠? 등기를 신청합니다. 등기를 신청할 때는 신청 정보를 등기소에 접수를 합니다. 접수시켜요. 그래서 신청 정보, 예전엔 신청서, 등기 신청서라는 용어를 썼는데 지금은 등기 신청 정보라는 용어를 씁니다. 등기 신청 정보를 등기소에 제출하면 등기소에서 어떻게 할까요? 신청 정보를 접수합니다. 접수한 다음에 뭘 할까요? 조사를 해봅니다. 조사를 해봐서 등기 신청 정보에 제대로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지를 등기관이 조사를 해봅니다. 조사를 해봐서 빠진 거 없이 다 기록되어 있다면 그때는 등기를 실행합니다. 그런데
등기 신청 정보에 빠진 내용이 있다면 또는 첨부해야 될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등기 안 해주겠죠. 그때는 등기 신청을 각하합니다. 이 각하라는 용어는요, 각자는 무릎 꽉자입니다. 하는 아래 하자예요. 등기를 신청했더니 등기관이 등기 신청서를 무릎 밑으로 던져버렸다는 뜻이에요. 참으로 건방진 용어죠. 각하 결정. 들어보셨죠? 네. 이게 일제 때 만들어진 용어라서 그래요. 각하 결정. 즉 등기 신청의 거부 행위를 얘기합니다. 등기 신청을 거부하는 거. 각하 결정이라고 불러요. 등기가 실행이 됐다면 이제 뭘 해야 되느냐면 이 등기를 실행한다는 얘기는 등기 신청하는 사람이 제출한 등기 신청 정보를 보고서 등기부에 옮겨 적는 겁니다. 즉 등기가 신청될 때 신청 정보의 내용을 등기부에 옮겨 적는 거, 이를 등기를 실행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옮겨 적었다면 제대로 옮겨 적었는지 한번 양쪽을 비교해서 확인해 봐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등기가 실행이 된 다음에는 신청 정보의 내용과 자신이 등기관이 옮겨 적은 등기부의 내용이 정교하게 합치되는지 여부를 따져봐야 돼요. 이를 교합 처리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도 일본식 용어예요. 신청 정보의 내용을 등기부에 옮겨 적은 다음에 제대로 옮겨 적었는지, 즉 정교하게 합치되는지 여부를 따져보는 거, 교합 처리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정교하게 합치가 됐다면 이제 등기를 신청한 사람에게 등기가 완료되었음을 통지해 준다. 이 순서에 따라서 등기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순서에 따라서. 예전에는 이 순서를 물어보는 문제가 종종 있었는데 요즘 잘 안 나와요. 이게 왜냐면 지금은 인터넷 신청이 가능하죠. 전자신청이라고 얘기하는데 예전에는 등기소에 직접 방문해서 등기를 신청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인터넷을 통해서 등기가 신청되기 때문에 이 과정 중에서 몇 가지가 생략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네. 그 다음에 기록하는 것 또는 기록 자체를 등기라고 부릅니다. 이것도 사법시험에 한번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민법에서. 여기서 보시면 기록 자체, 즉 신청 정보의 내용을 등기부에 옮겨 적었다면 이 옮겨진 내용이 등기가 되는 겁니다. 그 내용은 이제 국민들에게 공시가 될 겁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등기부에 적혀있는 내용은 그걸 등기라고 불러요. 그런데 특이하게 우리 대법원에서는 등기관이 신청 정보의 내용을 등기부에 옮겨 적는 행동, 기록하는 과정, 이것도 등기로 봅니다. 액션. 특이하죠? 등기부에 적혀있는 정보뿐만 아니라 등기관이 신청 정보의 내용을 등기부에 옮겨 적는 이 과정. 지금은 이렇게 적지 않고 키보드 치겠죠? 네. 이 과정도 등기로 봅니다. 대법원에서. 이것도 여러 번 출제가 된 겁니다. 이를 부동산 등기라고 부릅니다. 부동산 등기. 되셨죠? 대략적인 내용을 전부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정리를 하면 부동산 등기의 개념은 5가지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누가? 등기소에 있는 등기관이 무엇을? 부동산 표시에 관한 정보와 권리 변동에 관한 정보를 어디다? 등기부라는 공적인 정보에다가 어떻게? 등기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기록하는 것, 기록 자체를 부동산 등기라고 얘기합니다. 되셨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하나만 더 보고 오늘 끝내겠습니다. 별거 다 하죠. 여기는 한필지 토지입니다. 한필지 토지예요. 이 한필지 토지에 관한 정보들이 수집이 돼서 공적인 정보에 등록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이 한필지 토지에 관한 정보는 2개의 공적인 정보에 등록합니다. 하나는 뭘까요? 맞습니다. 지적공부에 토지 표시에 관한 정보와 소유자에 관한 정보가 등록, 관리, 공시될 겁니다. 맞습니까? 누가 합니까? 지적소관청이 관리를 한다고 했죠. 지적소관청이 등록, 관리, 공시하게 될 겁니다. 또 하나의 공적인 정보가 있죠. 뭡니까? 부동산
등기부가 있을 겁니다. 이 부동산 등기부의 표제부에는 무엇이 기록될까요? 토지라고 했죠. 토지라고 했습니다. 무엇이 기록이 될까요? 토지의 표시가 기록이 될 겁니다. 즉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이 기록될 겁니다. 맞습니까? 또한 갑구에는 누가 기록이 될까요? 소유권자가 기록이 될 겁니다. 맞습니까? 이름, 주민번호, 주소가 기록이 될 겁니다. 이 등기부를 관리하는 국가기관은 어디입니까? 등기소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닌가요? 그렇죠. 이 지적소관청은 행정부 소속입니다. 이 등기소는 사법부 소속이에요. 이 두 개의 공적인 정보는 같은 토지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정보는 내용이 같아야 될까요? 달라도 상관이 없을까요? 같아야 됩니다. 왜? 같은 토지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시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그런데 소속기관이 다릅니다. 소속기관이 다르다 보니까 이 부분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발생합니다. 이 부분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공시기능에 혼란이 발생합니다. 똑같은 토지에 관한 정보인데 장부에 따라서 내용이 일치하지 않게 되면 공시기능에 혼란이 발생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일치를 시켜야 됩니다. 맞습니까? 아닌가요? 맞죠? 일치를 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일치를 시켜야 되니까 하나를 기준으로 해서 다른 걸 바꿔줘야 되겠죠? 그러면 토지의 표시가 일치하지 아니할 때는 무엇을 기준으로 무엇을 바꿔줘야 될까요? 지적공부는 토지의 표시를 공시하기 위한 장부입니다. 등기부는 권리 변동 과정을 공시하기 위한 장부예요. 따라서 지적공부는 이것만큼은 정확하게 관리할 겁니다. 등기부는 이것만큼은 정확하게 관리가 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이 일치하지 아니할 때는 무엇을 기준으로 무엇을 바꿔줘야 될까요? 지적공부를 기준으로 등기부를 바꿔줘야 됩니다. 맞습니까? 따라서 이것이 기준이 돼서 이것을 바꿔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지적소관청은 등기소에다가 변경등기를 촉탁하게 됩니다. 둘 다 국가기관이니까 신청이라는 용어를 안 쓴다고 그랬죠? 변경등기를 촉탁하게 됩니다. 이 부분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도 있을 겁니다. 이때도 일치시켜야 되겠죠? 무엇을 기준으로 무엇을 바꿔줘야 됩니까?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이것을 바꿔줘야 될 겁니다. 그러면 지적공부의 소유자를 바꿔주는 거 뭐라고 그랬죠? 소유자를 정리한다는 용어 썼죠? 그래서 소유자를 정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계가 항상 성립합니다. 이게 예전에는 자주 출제를 했고 가장 어려운 문제로 출제가 됐던 거예요. 다시요. 지적공부와 등기부는 일치하지 아니할 때 토지의 표시 부분은 지적공부를 기준으로 등기부를 고쳐야 됩니다. 소유자 부분은 등기부를 기준으로 지적공부를 바꿔줘야 됩니다. 정리해야 돼요. 이 관계가 항상 성립합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죠. 토요일인데도 불구하고 참 많은 분들이 나오셨는데 공간정보법은 뭐 바쁜 일이 있으면 못 나올 수도 있죠. 등기법은 절대 안 됩니다. 등기법만큼은 무조건 나오셔야 돼요. 이게 그렇지 않으면 한 6월쯤 되면 등기법 굳이 공부할까? 이렇게 잘못 생각하실 수가 있으세요.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 겁니다. 고생하셨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